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짱박사와 같이 공부하는 중등 임용. 자, 우리 첫 번째 1회 모의고사 문제가 조세와 관련된 거였거든요. 조세 부과와 관련된 효과에 대한 문제인데요. 잘 푸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차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이렇게 진도를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뒤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의견을 들을 거예요. 무엇을 듣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요 공급, 그리고 소비자 이론 등등등 파트가 있는데 뭐 특별한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이 없으면 제가 시험에 자주 나왔던 파트를요 따로 기본 설명으로 할게요. 아예 경작을 수강한 적이 없으신 분들은요 그 와이드 경작 원래는 임용용으로 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경제 원론 약간 노무사용 시험으로 제가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내용이 가볍게 경작에 대해서 쫙 훑을 수 있는 파트를 가지고 그걸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쭉 하시게 되면은 기초는 튼튼하게 돼요. 근데 기초가 튼튼하게 됐는데 우리 시험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그거를요 우리가 하는 것까지 해야 되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제가 시점간 자원 배분 문제까지 내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니 대충 내용을 들어보고 했는데 이쪽 파트를 좀 더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세 부과했을 때 수요 공급뿐만 아니라 조세와 관련된 얘기를 쫙 일목요연하게 제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의견 주시면 반영하고요. 아니면 제가 요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찝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좀 제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서 또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1번 문제 잘 보셨나요? 처음에는 그냥 연착륙하기 위해서 가벼운 문제로 한번 내봤었죠. 자,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이때 이러한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간단한 건데 보통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작성 방법을 줘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라. 뭐 수식으로 이제 표현하시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쫙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우리가 이제 경제 논술 시험 같이 뭐 의의를 쓰고 결론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배점이 이렇게 있잖아. 2점 하면요. 우선은 이제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답만 정확하게 맞게 되면은 정답 처리를 할 거예요. 아셨죠? 근데 중간에 만약에 너무 길게 산으로 가면 안 되니까 보통 요즘 문제는 어떤 거를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딱 정해 주니까 그걸 중심으로 잘 답을 서술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수요와 공급이라는 그 내용 한번 잘 좀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게 경작이 뭐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다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수요가 누구죠? 예, 물건을 사는 소비자의 어떤 선택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급은요, 생산자의 선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소비자와 생산자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둘이 만나서 자, 우선 균형점을 이렇게 찾아냅니다. 자,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아이스크림에 대한 거래량이고 아이스크림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X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XJ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는 아이스크림 하나만 있으니까 그냥 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을 나타내는 게 이렇게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고요. 물건을 생산 공급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공급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러분, 수요 곡선을 밑에서 올려다 봤을 때 의미가 뭔가요? 소비자가 주어진 아이스크림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공급 곡선을 밑에서부터 올려다 봤을 때 의미가 뭔가요? 맞아요.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이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정부는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단위당 3의 세금을 부과한대요. 누구한테 부과했느냐라고 했는데 공급자한테 부담을 시켰대요. 공급자에게. 자, 이러면 공급자가 이 공급 곡선의 의미는 우리가 비용 곡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러면
비용 곡선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물품세의 부과가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그랬을 때 균형하면요, 우리가 X축과 Y축에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균형 전과 균형 후 우리가 그걸 살펴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거 한번 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뭘 보시냐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빼고 올게요. 자, 우리 살짝 복습 한번 해봅시다. 복습 한번. 여러분, 수요 곡선의 의미가 뭐야? 공급 곡선의 의미가 뭐야? 자, 공급 곡선부터 봅시다. 아이스크림에 Q가 있고요. 여기 P가 있어요. 공급 곡선 우상향 하는 거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수요 곡선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Q가 있고요. 여기 P 이렇게 있고 수요 곡선 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자, 공급 곡선의 높이를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면 주어진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량을 계산했을 때 내가 이만큼의 코스트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한 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수요 곡선의 높이는 바로 뭐예요? 맞아요. 한 개 편익이야. 이거 원래 그래서 마지널 코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베네핏이야, 베네핏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수요 곡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게 한 개 편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네핏이기 때문에 이 수요 곡선의 높이는 바로 뭐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소비자가 자, 최대한 맥시멈 지불하려고 하는 willingness to pay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willingness to pay다. 네,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자, 공급자는 뭐야? 공급자는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만큼 비용이 발생한 거야. 자, 그러면 이 높이는 바로 뭐예요? 공급자가 최소한 미니멈 최소한 receive 받고자 하는 금액이다. 받고자라고 쓸게요. 받고자 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에 만약에 세금을 때렸어. 그래서 정부가 여기 세금을 때렸다고 합시다. 세금을 때려가지고요. 앞에서 본 것처럼 공급자한테 세금을 때렸다 합시다. 공급자한테 정부가 세금을 때리면 정부가 텍스를 부과시. 자, 이렇게 정부가 공급자한테 세금을 때리게 되면 공급 곡선이 어떻게 우리가 P가 아닌 다른 게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공급자한테 세금을 때리게 되면 비용을 의미하는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방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 가시죠? 자, 만약에 정부가 소비자한테 세금을 때렸다 할게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한테 세금을 갖다 바친 다음만큼 편익이 감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편익이 이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텍스 부과만큼 비용이 증가하고 텍스 부과만큼 편익이 감소해서 얘가 하방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가 세금을 소비자한테 때렸다라고 하면 이때는 디맨드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좀 얘기할 거냐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둘이서 만나요. 자, 만나게 되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만나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작게 할게요.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이 여기서 형성이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가 Q가 되고 다음 여기가 P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다들 아실 거예요. 점점점점점 이렇게 있고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입니다. 얘가 균형 수량이고
균형 가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영역을 좀 표시를 한번 해 볼게요. 여기다 영역을 A, B, 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총 금액 있잖아요. 총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총 금액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와 B와 C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총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이렇게 형성됐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핑크 색깔로 칠한 만큼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B와 C만큼 실제로 지불한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땐 저 A만큼이 어떻게 돼요? 오, 내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지불했잖아. 그러니까 이 A만큼이 당연히 소비자가 뭔가 얻게 되는 이득이죠. 이것을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생산자 입장에서 볼게요.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은 생산자가 미니멈 받고자 하는 총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 자, 밑에서 생산자와 관련된 게 공급곡선이잖아. 총 금액이 이만큼 최소한 받고자 하는 거야. 이만큼. 색깔을 칠할까요? 이렇게 C만큼 받고자 합니다. C만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자 입장에서는 B와 C만큼은 실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C만큼 받아야겠는데 B와 C만큼 받았으니까 이 B만큼이 바로 뭐다? 맞습니다. 생산자가 얻게 된 잉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여기서 소비자 잉여는 A만큼의 크기, 생산자 잉여는 B만큼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넣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균형에서 이 균형값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각게 놓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우선은 이거를 그냥 두 개 갖게 놓고 보시면 돼. 원래 이제 균형값이다라고 하면요. QD와 QS가 이렇게 같을 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균형에서 같기 때문에 QD와 QS를 없애서 그냥 Q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점자를 다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QD는 여기 보시면 30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고요. QS는 2P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균형 전액값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값은 어떻게 돼요? 이게 넘어가면 3P는 30 이렇게 됩니다. 30. 자, 그러면 먼저 P값을 찾을 수 있네. P값은 여기 있는 것처럼 10 이렇게 돼요. 네, 균형값이니까 스타를 붙일까요? 그럼 여기 P 스타는 1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것도 괜찮은데 우선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여기 P로 바꿔서 이 절편을 표시하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여기서는 그래프를 그리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 정확하게 그려서 보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린 다음에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Q는 어떻게 돼요? P가 10이잖아. P가 10 집어넣으면 Q는 2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Q값은 여기서부터 2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Q스타 값은 여기서부터 20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균형 상태가 됐는데 정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자한테 공급자한테 부과했어요. 만약에 소비자한테 부과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치, 수요 곡선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 근데 공급자한테 부과했으니까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해야 됩니다. 자, 단위당 3의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공급자한테 부과했어요. 누구한테? 공급자한테. 그러면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답을 쓸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나눠서 쓰시죠. 그래서 조세 부과 전, before
우리가 경제학에서는요,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어떤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그 균형점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여기가 E0에서 충격이 있기 전.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세금을 때렸어. 애프터. 그래서 충격이 있은 다음에 그런데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했잖아. 그러면 얘가 상방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조세 부과만큼 상방 이동해야 되는데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래프가 상방 이동했으니까 이 절편이 상방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답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수요 곡선은 변화가 없으니까 저거 그대로 써도 돼요. 근데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했는데 여기다가 텍스를 3만큼 부과했기 때문에 3만큼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냥 3을 더하면 안 돼. P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는요. 먼저 P로 정리를 해야 돼. 자, 공급 곡선 이렇게 있는 거 P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P는 요거 보시면 P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분의 1 공급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조세부과 후에 여기 나와 있는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맞아. 여기 텍스를 부과한 후에 가격은 2분의 1 QS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새로운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된다? 수요 곡선은 그냥 놔두셔야 돼. P로 그냥 깔끔하게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P로 놔둬도 되고요. 그러면 P는 30-Q가 되겠고요. 30-Q 이렇게 수요 곡선이고요. 그 다음 균형점은 역시 똑같은 거니까 공급 곡선은요. 공급 곡선 새로운 이제 가격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분의 1 Q S인데 S자 빼도 돼요.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갖게 놓고 푸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세금을 공급자한테 부과했으니까 얘가 상방으로 3만큼 이동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얘가 2원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개 같이 놓고 푸시면은요 우리가 첫 번째 아니면 요거를요 요 새로운 수요 곡선에다가 요거 공급 곡선 요거 P 이거를요 여기다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시면은 10이 뭐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 점점점점 해서 요게 12 이렇게 나와요. 이 계산을 해 보시죠. 그러면 넘어가면 2분의 3 Q. 왜냐면 Q가 전리 넘어가죠. 그럼 3이 1, 2 가면 30-3 이렇게 빼면 27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3, 9, 27 이렇게 되고요. Q는 1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Q가 점점점점 내려 그리면 1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Q가 18 집어넣게 되면은 P는 12 이렇게 돼서 새로운 균형점은 이렇게 12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만 푸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라고 했습니까? 균형에서 아이스크림의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합니까? 라고 하면 결론을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신 다음에 답안지에다가는 끝에 여기다가 결론 해가지고요. 한번 답을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시는 게 언제나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조세부가 전과 조세부가 후를 비교해 보면은 그림에서 보일 수 있듯이 생산량은 이만큼 감소하고 가격은 이만큼 비싸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길어졌고요. 여러분들은 답만 띠리릭 해서 편하게 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요 수요 공급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잉여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좀 언제나 공부를 좀 주의 깊게 하셔야 될 게 탄력성 같은 것 좀 계산 좀 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다음에 또 문제를 내서 풀어볼 기회를 갖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수요 공급 함수 일부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물품세를 부과했어요. 앞에 거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려다가 이제 원래 이제 물품세를 뭐 3만큼 부과했을 때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서브 타이틀로 이제 문제를 내야 되는 건데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원래 3만큼 부과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텍스를 3만큼 부과한 거야. 자, 이 상품 거래에서 나오는 순편익에 얼마나 변화가 발생하겠는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다가 세금을 때리게 되면 우리가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는 거 아실 겁니다.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텍스를 부과를요. 우리가 생산자, 공급자한테 부과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P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Q 이렇게 있어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공급 곡선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본 것처럼 정부가 생산자, 공급자에게 이렇게 세금을 때렸어요. 그럼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균형점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면 여기가 0, 1, 점점점점 해서 여기가 2 이렇게 잡을게요. 원래 2제로, 2원, 2투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꾸 뭐 이제 알파벳 기호를 써서 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하시죠. 자, 우리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 있을까요? 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영역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안에다가 들어갈 거를 보면 A, B, C, D, 여기가 E, F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잘 보이세요? 좀 잘 안 보이네. 여기가 다시 A, B, 여기가 C, D, E, F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정부가 조세부가 하기 전 before, after 이렇게 비교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게 그래서 비교 정태 분석 아니겠습니까? after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조세부가 전에 균형점은 여기 제로점인데 소비자 잉여 볼게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 다음 정부 잉여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총 잉여, 토탈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소비자 잉여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돼요? 이거지, 이거 삼각형. A, B, E 이렇게 됩니다. A, B, E 이렇게 되고요. 생산자 잉여 어떻게 됩니까? 이거지, C, D, F 이거야. C, D, F 이렇게 있고 정부 잉여는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텍스를 부과했더니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피소해서 가격이 올라갔어요. 생산자는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가 1만큼의 가격을 줬는데 생산자가 이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세금 텍스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만큼이 텍스의 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높이가 똑같아요. 이만큼이 텍스의 크기야. 자, 그래서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여기 2가 된다니까요. P, 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이렇게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잉여는 가격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A만큼으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A만큼으로 줄어들었고 자,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돼? 생산자는 소비자한테 이만큼의 금액을 받지만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을 빼면은 B, C, D만큼이 생산자 잉여인데 정부한테 B와 C만큼을 갖다 바쳐야 돼요. 이해 가시죠? 정부한테 B와 C만큼을 갖다 바치니까 남은 게 D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정부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정부는요. 색깔을 이렇게 칠해 볼게요. 이게 정부 잉여가 된다니까 정부가 가격을 이렇게 텍스를 부과했고 거래량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정부 잉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와 C만큼이 정부 잉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A, B, C, D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 여기 보세요. 소비자 잉여는 감소했어. A에서 B 이만큼이 감소했어요. 이만큼이 쭉 감소하게 되었고요. 생산자 잉여는 감소했지. 여기 보시면 CDF에서 D로 감소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크기만큼 감소하게 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감소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근데 감소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변화한 거 보시면 일부는 소비자 잉여한테 가져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부는 여기서 B는 소비자 잉여였었는데 생산자가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 C는 생산자 잉여인데 정부가 또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만큼
이만큼, E와 F만큼. 이게 바로 어떻게 된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E와 F가 E 플러스 F는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니까 이게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생 손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 감소가 이 오각형의 모양이잖아요. 집같이 생긴 하늘 색깔과 빨간 색깔 면적만큼이 날아가는 건데 정부가 가져간 건 B와 C만큼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E와 F만큼을 사회적 후생 손실 또는 초과 부담이라는 말을 써요. 초과 부담. 네,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그만큼 초과해서 더 부담한 거 여기서 excess burden이라고 해서요. excess 초과란 뜻입니다. 그리고 부담했잖아요. burden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burden 이렇게 되니까 그거 좀 잘 보시고 아니면 사회적 후생 손실에서 deadweight loss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dead 죽었어요. 그래서 사중 손실 이렇게 돼요. 죽을 사자 직역한 거죠. weight los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중 손실 또는 자중 손실. 사중 손실은 너무 직역이잖아. 그래서 자중 손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박에서 나온 개념인데 우리 트럭이나 어떤 물건을 배에 싣게 되면 자기 자체 차체의 무게까지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들 수 없는 거잖아. 우리 역도들은 선수들 보면은 자기 몸무게를 키워야지 무거운 것같이 들 수 있는데 자기 몸무게가 무거워지면은 일어나는데도 부담이 된다고요. 거기서 잃어버리게 되는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계산해 놨거든요. 잘 보세요. 조세를 부과해서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0, 1, 2 해서 아까 한 것처럼 12와 18 이렇게 되면 여기 삼각형 지금 보라색깔 칠한 요거 있잖아요. 이게 데드웨이 로스가 되는 겁니다. 그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거 어렵지 않은 건데 은근히 이거 하면 많이들 틀리세요. 그래서 자중 손실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자 이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야죠.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이 삼각형 높이가 어떻게 돼? 12에서 9를 빼니까 3 또 곱하기 여기 높이를 봐야죠. 여기 18에서 20의 그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 이렇게 하면은 면적은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회적 편익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3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좀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똑같은 상황을 세팅해 놨고요. 물품세를 부과했어.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이제 상승하잖아요. 상승하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초래하는 거야. 뭐야, 아이스크림 가격이 비싸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정부는 조세 부과 전에 균형 가격 수준에서 가격 상한제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격 상한제를 설정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사회적 편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자, 다시요.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건요. 정부가 시장에 놔두게 되면 시장의 원리가 뭐예요? 아니 소비자든 생산자든 시장에 참여해서 자기가 이득을 얻을 것 같지 않으면 시장에 참여를 안 해. 그러니까 이득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그래서 자생적 질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의도는 오케이 좋은 건 알겠는데 생각지 못하게 사회적 후생 손실을 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제 가격을 통제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이쁘게 잘 안 나왔어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시장에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효율성이 달성됩니다. 효율성이 달성.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Q고 여기가 P 이렇게 있으면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급자, 수요자 이렇게 있고요. 점점점점.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시장에 쭉 개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가격 통제를 통해서 개입을 해요. 그래서 가격을 정부가 통제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가격 규제가 되는 거죠. 자, 가격 규제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가격 상한제가 있고 하나는 가격 하한제, 최저임금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한 가격제, 상한제가 있고요.
이거는 가격이 너무 지금 균형 가격이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 가격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최고 가격제를 통해 가지고 이거 이상 가격 올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격에 대한 하한선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가격 하한제. 이게 이제 주로 최저임금제에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최저임금제로 할게요. 아니면 최저가격제로 합시다. 가격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정부가 가격 통제를 통해서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니라니까. 이 가격 통제라는 게 정부가 선의의 좋은 의도로 개입한 거예요. 정부가 나름대로 선의로 개입을 했으나 자, 의도하지 않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해. 자, 이러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왜 발생했는가를 직관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왜 발생하는 겁니까? 왜 발생했어요? 왜? 정부가 개입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조세부가 한 것 사회적 후생 손실이 왜 발생했습니까? 그런 거에 공통점을 보면요. 요거 사회적 후생 손실은 거래량이 축소가 되는 거야. 시장이 위축된 거야. 시장이 위축됐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독점 기업이 왜 나빠요? 뭐 가격을 올려서 그런 게 뭐 나빠. 열심히 하면 좋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독점적 가격 설정을 하게 되면 맞아요. 가격을 올리긴 한 건데 거래량이 위축되는 거야. 그래서 시장이 위축돼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감소하는 거야. 우리 불확실성하에서 비대칭 정보하에서 발생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역선택이 왜 나쁜 거예요? 똑같아. 거래량이 위축되는 거야. 내가 저 상대방과 거래를 체결하는데 저 상대방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지에 따라서 못 믿겠어. 그래서 더 거래가 활성화됐으면 좋았을 텐데 신뢰가 없기 때문에 위축되는 경우 그게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가격 상한제를 살짝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요. 뼈대만 그릴게요.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의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정부가 가격 상한제로 야 이거 이상 올리지 마 이렇게 상한 가격을 설정한 거라니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맞아요. 거래량이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위축된다니까 여기서보다 이렇게요. 되셨죠? 자, 거래량이 위축됐어. 그럼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색깔을 살짝 칠해볼게요. 소비자 잉여는 애시당초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야. 요게 소비자 잉여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생산자 잉여는 이렇게 할게요. 이게 시장 거래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이게 바로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물론 소비자는요. 구입을 한 사람은 최고 가격제 설정했으니까 그거보다 싸게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의 거래량은 위축됐지만 이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누리게 돼요. 생산자도 뭐 요거보다는 좀 작아지긴 하겠지만 요만큼 생산자 잉여를 누리게 됩니다. 자, 요거랑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은 얼마가 됩니까? 하면요. 이거잖아, 이거. 이게 될 텐데 정부가 개입해서요. 이거 전체에서 일부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줄어들어요? 이만큼이 줄어들지, 이만큼이. 이거 우리 앞에서 조세부가 한 거랑 똑같죠? 이게 바로 데드 웨이트 로스가 되는 겁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자, 최저임금제, 최저가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정부가 야 이거 이상 이거 밑으로 임금이나 가격을 낮추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거래량이 위축된다니까 원래 여기 있었는데 거래량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보시면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것이고 생산자 잉여는 이게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사회적 후생 손실은 그렇지. 여기 보시면 요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메커니즘 똑같은 거 느껴지십니까? 얘가 데드웨이트 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 삼각형 면적을 구하세요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순사회적 편익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나타내는 것인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래서 가격 상한제 효과 해서 사중 손실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세금을 때렸어. 세금 때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거래량이 위축돼서 한번 이렇게 여기 점점점점점 해가지고요. 거래량이 이렇게 위축됐어요. 근데 정부가 가격이 올라갔잖아. 그래서 야, 가격 이거 이상 올리지 마 해서 이전에 균형 가격인 10으로 가격을 통제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색깔을 이걸로 잘 해놨네. 상한 가격을 이렇게 설정을 해버린 거야. 이렇게 상한 가격으로. 어떻게 돼? 지금 뭐가 이제 공급 곡선이냐면 이게 새로운 공급 곡선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좀 가격을 이거 이상 올리지 마 이렇게 해서 상한 가격을 설정해 버리기 때문에 실제 거래량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거 수요 곡선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14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E3 여기서 균형이 결정돼서 여기 16 여기서 가격이 결정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여기 보시면은 강제로 가격을 통제했어. 근데 이제 암시장이 형성되면은 이게 16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형성되지 않더라도요. 거래량 자체가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위축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표현을 보시면 물품세가 부과된 위에다가 거기다가 덤으로 그러니까 물품세가 부과되면 생산량이 과소 생산 공급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거 거래량이 위축돼서 근데 거기다가 가격 상한제를 실시해버리니까 추가적인 과소 생산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세부가 했을 때 생산량이 한 번 줄어들었다가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발생하는 순사회적인 편익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빚금친 면적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흐름을 잘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자, 삼각형이 이제 사회적 후생 손실이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요 높이가 얼마입니까? 높이가 16에서 7을 빼야 되는 거죠. 얼마야? 그쵸? 9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요거 높이의 삼각형의 길이죠. 요거 20에서 14를 빼면 6이죠. 요걸 계산하시게 되면은 3, 9, 27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을 정확하게 27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수요 공급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뭐 탄력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점차 관련된 문제들을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공부를 하시고 답안지를 제출하신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걸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저한테 거기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하면 제가 또 다시 설명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꾸준히 우리가 체크해 나가면 경작 때문에 망했다 이런 소리를 듣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